여러분, 제가 최근에 미학 공부하면서 제일 미학봉이랄까 하는 걸 맞았던 책이 있는데, 그거를 그 원전이 구글 플레이에 이제 도서로 내려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북으로 그걸 다시 읽고 있는데, 그걸 다시 읽느라고 좀 그 감동을 다시 재방문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그 뭐냐면 마틴 제이라는 사람이 쓴 Downcast Eyes라는 책입니다. 이게 국내에는 눈의 폄하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 있거든요. 거기 서문이 진짜 죽여요. 그 조금만 같이 읽어볼까 하는데, 예, 이거거든요. 이제 첫 문장 한 번만 읽어보자면은 Even a rapid glance at the language we commonly use will demonstrate the ubiquity of visual metaphors.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아주 잠깐만 흘끗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시각적 은유의 편재성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에 이미 시각적인 것이라는 비유가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좀만 더 읽어볼게요. If we actively focus on our attention on them, vigilantly keeping an eye out for those deeply embedded as well as those on the surface, we can gain an illuminating insight into the complex mirroring of perception and language. 예를 들어 이런 거 보세요. Focus our attention on. focus가 뭐예요? 보는 거예요. 어떤 범주 범위를 집중해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본다라는 의미만으로 쓰지 않아요. 여기서 무슨 의미로 써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사고를, 주의를, 집중력을 집중시킨다라는 의미로 쓰죠. 또 이런 거 보세요. Keep an eye out for. 이 keep an eye, 이 눈을 거기다가 계속 고정시킨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진짜 리터럴한 의미에서 그냥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쓰인 게 아니라 추상적인 관념적인 얘기로 쓴 거죠. 또 이런 거 보세요. illuminating insight. illuminate가 뭐죠? 빛을 들이운다는 거거든요. 껌껌한 데에다가 불을 밝혀서 그걸 이제 낱낱이 드러내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관념적인 얘기로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illuminate를 해서 알게 만든다. 이렇게 쓰거든요. 인사이트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사이트, 우리 시야, 안, 시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통찰이요, 통찰. 심지어 인사이트라는 단어는 본다라는 그 물리적, 시각적 어떤 그런 행위의 의미값을 아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천문단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사유, 관념, 사고, 뭐 이런 의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 우리가 개념을 만들고 뭔가 파악하는 행위들이 이미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예시를 자기가 그걸 설명하는 문장 속에 이렇게 계속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뭐 prospect라든지 foreseeable, 아니면 뭐 dimmed는 이제 어두워졌다라는 얘기죠. 또 뭐 speculation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뭐 아까 잠깐 지나쳐 버렸는데 vigilantly 이게 이제 그 꼼꼼하게 세심하게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에도 시각적인 어원을 찾아가서 따라가 보면 있어요. 라틴어나 그리스어 같은데 이런 보는 것과 관계된 어원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막 시놉시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직접 각주를 달아요. 그 각주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텐데 여기 한번 볼게요. There are some 21 visual metaphors in this paragraph. 이 문단 안에 그러니까 이런 시각적 은유가 숨어 있다라는 거를 드러낼 수 있는 예시를 자기가 이미 21개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Many of them embedded in words that no longer seem directly dependent on them.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은 좀 직접적으로 그 연관관계가 보이지만 대부분의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은 아까 제가 말한 그 예를 들어 vigilantly라든지 뭐 아까 또 뭐가 있었죠? 여기 바로 밑에 얘기하는데 뭐 inspect, prospect, introspect, demonstrate, 뭐 speculate 이런 것처럼 언뜻 보면은 그게 뭔가 눈과 관련된 단어라는 그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단어들도 많다. 그런데 그거를 따라가 보면 눈이라는 것과 관계가 돼 있다. 볼게요. vigilante가 어디서 나왔냐? 라틴어 vigilara에서 나왔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랑스어 surveillance 이게 이제 프랑스어로 발음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감시한다는 뜻이거든요. demonstrate 뭘 이렇게 명시하다, 증명하다, 뭐 주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몬스트라르, to show, 보여준다. 이것도 결국 시각적인 비유를 어원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inspect, prospect, introspect. 이게 다 이제 뭐 검사하다, 뭐 전망하다, 뭐 내면을 성찰하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게 다 어디서 또 왔느냐? 스페셀에서 왔대요. 이게 또 뭔가를 본다는 거예요. 이 예시들은 계속 on 계속 이어집니다. 이 되게 죽이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그 보는 거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인간 고유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하실 거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하는 거냐면은 인간이랑 다른 동물이랑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런 얘기를 묻는다면은 보는 걸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동물들이랑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거는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인간이 본유적으로 이성이라는 걸 갖고 있는 존재다. 본유 관념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주전자나 자전거 같은 거에는 연산하는 기능이 없어요. 근데 컴퓨터라는 거에는 연산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물건이 그게 컴퓨터인 이상 본유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연산 기능인 겁니다. 컴퓨터에는 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간도 컴퓨터가 칩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애초에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 근데 과연 그렇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읽은 서문에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생각이라는 것 이전에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시각이 이미 생각하는 기술 이전에 먼저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 우리에게 알려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왔다라는 거고요. 진화론 이전에는 원숭이가 인간이랑 도저히 같지 않은 거예요. 왜? 원숭이한테는 이성이 없거든요. 근데 우린 원숭이에서 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린 뭘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원숭이 시절부터 있었던 감각이 이성보다 오래됐다는 거예요. 감각이 선재한다는 거예요. 마틴 제이가 뒤에서 이 서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프로이트를 인용을 해가지고 인간이 시각을 중심으로 했다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운명적인 전환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물들은 후각이 되게 발달이 있거든요. 인간의 막 수천, 수만, 수백만 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동물들이 시각은 별로 안 좋아요. 원추세포 개수도 적고요. 뭐 개나 고양이는 흑백으로 세상을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인간이 네 발 동물로 기다가 두 발로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나냐면 인류학적으로 시각을 중심 감각으로 발전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대뇌피질이나 전두엽 같은데 그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보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도 보거든요. 근데 누구도 어떤 동물도 인간처럼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동물이다. 이렇게 인간을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인간이 어떻게 보는가 이거를 규정하는 게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연구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아는지, 우리의 이성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의 제목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든다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말이 좀 다르지만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는 그 책의 제목을 말을 바꾸면 뭐가 될 것 같냐면 저는 인간이 되기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본다라는 거는 인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존 버거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간이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 시각이라는 감각이 굉장히 고유하고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게 우리의 축복일 뿐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어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다른 운명을 개척하고 뭐 문명도 건설하고 이럴 수 있었던 거는 틀림없는 일인데 그만큼 그 문명이 가져온 파국과 비극들도 우리의 시각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선이 날카롭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시선이 날카롭다라는 말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관용구인데요. 시선이 날카롭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성과 판단력이 명철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즉 인류는 역사를 거듭하고 거듭할수록 문명을 발전시킬수록 시선이 날카로워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날카로운 거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해보면은 날카로운 걸로 뭘 할 수 있냐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요리도 할 수 있고 단단한 걸 자를 수도 있고 묶인 매듭도 뭐 자를 수 있고 그런 데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날카로운 걸 또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자살도 할 수 있어요. 시선이 날카로운 거는 축복이자 저주인 거예요. 아도르노가 뭐라 그랬냐면 시각이 문명화된 감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중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문명화된 감각인 시각 덕분에 우리가 문명을 만들 수 있었던 거고 스스로를 계몽시킬 수 있었던 거고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거고 정치를 고민했던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문명화된 감각 때문에 우리는 그 문명에 예속되고 복종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시각 때문에 우리는 쉽게 복종합니다. 예시 하나 들어드릴까요? 대중들을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포섭하는 방식이 뭐죠? 이미지를 조정하는 거예요. 어떤 호의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키기를 원하는 어떤 것에 이미지를 좋게 만들면 대중들은 거기에 감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시선이라는 거. 이게 권위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걸 누가 탐구를 했느냐. 사실상 20세기 철학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현대 철학이 술술 풀려나갑니다.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사르트르가 뭘 탐구해요? 타자를 탐구하거든요. 타자가 누구라고 그러느냐면은 나한테 시선을 던지는 자라 그래요. 시선을 던진다는 게 뭐냐면은 그 시선 안에 들어온 거를 즉자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즉자 존재가 뭐냐면 간단히 말하자면은 사물이에요, 사물. 그러니까 내 시선 안에 들어온 것을 사물로 만들어버리는 힘을 시선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품평하듯이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면 불쾌하잖아요. 왜 불쾌해요? 그 시선 안에 들어온 사람을 사물처럼 취급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타자가 누구냐? 시선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시선은 그 자체로 뭐냐? 권력이다. 그러니까 타자의 시선이 권력작용이라는 거예요. 전기 푸코가 뭘 연구했나 하면은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감옥의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거든요. 감옥의 역사를 이렇게 추적을 해요. 여러분 감옥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옥이라는 게 어떤 공간이냐 규정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열의 아홉은 감금을 얘기해요. 감금. 근데 여러분 감옥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을 가둬놨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독립지사들은 감옥에서도 왜 뜻을 굽히지 않았죠? 너희들이 나의 몸을 묶어놓을 수는 있어도 나의 영혼은 나의 독립에 대한 애국심은 절대로 묶어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둬놓는다는 감금 행위는 감옥의 규정성이 아니에요. 감옥의 규정이 뭐냐면 감시예요, 감시. 감시자가 있는 공간은 감춰져 있고 피감시자가 있는 공간은 노출돼 있는 거. 그래서 이 시선의 권력이 성립하는 거. 이게 감옥의 필수 요소예요.
그래서 푸코가 보기에는 사회 전체가 감옥이에요. 학교나 군대나 병원이나 이런 데가 다 어떤 체계에 기반하고 있어요? 시선을 기반으로 한, 시선 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감시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예시 들어드릴까요? 구조주의에서 되게 많이 하는 얘기고, 뭐 후기 구조주의에서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체화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나의 규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체화가 되게 웃기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웃기죠.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주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져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우리는 굉장히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요. 그 시선의 방향성에 따라서 나를 만들어 갑니다. 알투세르가 얘기한 되게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호명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호명이 주어지고 그에 따라서 응답하는 방식으로 주체화가 일어난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이등병 한참 이제 짬 났던 시절에 선임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작업 나갈 사람 손, 뭐 선착순 작업 나갈 사람 3명 이렇게 손 들라고 하면은 접니다. 대답을 해요. 왜 그래요? 선임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작업 나갈 사람이라고 이름을 호명을 했는데 호명할 때는 그것이 내 이름이 아니었다가 내가 접니다라고 하는 순간 저는 작업 나가는 사람으로서 주체화가 되는 거예요. 주체화가 곧 뭐랑 다르지 않냐면요. 예속화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박정희가 새마을운동 뭐 이런 거 한창 할 때 산업의 역군 이런 말로 계속 불러줘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바로 접니다라고 손을 들면서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 정체성, 민족 정체성을 형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 뭘로 읽을 수 있어요? 시선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보자는 게 뭐냐면요. 감각을 재편하자는 얘기예요. 저항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굳어져 있는 봄의 방식이라는 거는 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기관이 그런 방식의 종속과 피종속을 계속해서 산출하지 않도록 다르게 써보자는 거예요. 눈을 쓰는 법을 다시 배우자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하는 말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 베냐민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시각적인 시각하고 촉각적인 시각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혁명은 촉각적인 시각에 잠재돼 있다 그래요. 시각은 뭐냐면요. 시각은 사물하고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성을 본다고 해서 모래성이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촉각은 사물과 접촉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사물을 바꿔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사물이 변하는 만큼 나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래성을 만지면 모래성이 달라지고요. 무너지거나 모래성을 만지면 나한테 모래가 묻어요. 더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 시대의 철학자들은요, 베냐민이 보기에는 접촉에 대한 무의식적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왜? 접촉하면 내가 더러워지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더러워지지 않으면서 높은 곳에서 관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고 자기의 권력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서 제일 좋은 방식의 감각이 시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사물과 직접 접촉을 꺼리고 사물과 친숙해질 기회를 계속 놓치니까 인간의 감각이 그쪽으로 굳어져 갖고 인간이 세계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취 대상으로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보더라도 마치 사물의 결을 만지고 뭐 사물 안에 손을 담가보고 사물 안에서 떨리는 진동을 느끼는 그런 것처럼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촉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애기들 꼭 뭐 해요?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만지고 빨면서 촉각, 미각, 후각으로 사물하고 첫 만남을 꼭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런 애기들처럼 지각하고 감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각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잔을 백날 첫날 맨날 얘기하는 건데 가장 위대한 서양 화가가 세잔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는 겁니다. 피카소랑 마티스가 다 세잔을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을 했어요.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세잔이 왜 위대하냐? 세잔은 보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다르게 보는 방법. 세잔이 우리한테 눈을 뽑아다가 자기의 방식으로 씻어서 새로 준 겁니다. 세잔이 직접 한 말 중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싱싱하게 관찰된 하나의 당근이 혁명을 시작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잔은 그림을 그리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싱싱하게 관찰하는 걸 중시해요. 그리고 그 관찰의 대상이 무슨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나 엄청난 자연 경관이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당근이에요, 당근. 접시 위에 있는 당근을 싱싱하게 관찰을 하면요. 그 당근은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니 뭐 웅장한 교회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우습게 만들어 버릴 정도로 혁명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철학 공부를 막 이렇게 막 섣불리 하기보다 차라리 내 앞에 있는 거를 잘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든 연극을 보든 소설을 보든 내가 뭘 볼 때 집중해서 보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내 결핍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철학책을 읽다가 내가 마주하게 된 사유의 전환보다 더 강력한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착란 증세 환자처럼 보거나 그렇게 보려고 미술가들이 그렇게 노력을 한 거 아니겠어요?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왜 그런 그림 그렸어요? 일상을 살아가는 눈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계속 꾸려고 하고 꿈꾸듯이 보려고 하고 그림에 자기 꿈의 세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피카소가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아이처럼 그려요. 그렇죠? 유명한 말을 남기죠. 라파엘로처럼 14살 때 이미 그릴 수 있었고 아이처럼 그리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아기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무언가를 알기 위한 유일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